이것이 CIA 비밀 작전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세 표적 모두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몇 주간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테러 조직의 고위 인물 3명이 같은 작은 커피숍에 들어와 같은 자리에 앉아 세계 정세, 전략,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몇 시간씩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현지 CIA 지부는 이 패턴을 곧바로 눈치챘고 이를 확인하자 인적 감시를 승인했습니다. CIA 요원은 눈에 띄지 않고 평범했으며 소박한 현지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평범해 보였습니다. 제임스 본드나 제이슨 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현장 요원들은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고 행동하는 것이 감점이었고 그 요원도 그들의 일상을 따랐습니다. 그는 그들보다 일찍 도착해 커피를 주문하고 근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읽으면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돌파구는 몇 주 후 찾아왔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공격을 계획하는 핵심 인물인 3명의 표적은 매일 아침 커피숍에서 평범한 남자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었습니다. 표적들이 지나갈 때 정중히 고개만 끄덕이면 됐고 한 명만 인사에 답했는데 그가 새 표적이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면서 CIA 요원과 예의 바른 테러리스트들 사이의 인사는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고개 끄덕임이 목례로 이어 짧은 말인사로 바뀌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개월에 거친 감시, 끝없는 세심한 관찰, 한 현장 요원의 목숨과 그가 쏟아온 모든 노력이 단 한 번의 중요한 상호작용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테러리스트가 CIA 요원에게 함께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두 남자는 예의 바른 대화와 인사를 나눴고 그 후 CIA 요원은 작전의 판도를 뒤바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은 잘 지내십니까? 일주일 후 테러 용의자는 CIA 신문관들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그가 자원해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 테러범은 전향해 이제 CIA에 지역 테러 조직의 활동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를 감시하던 CIA 요원이 예의를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동안 제 가족을 물어본 건 당신뿐이었어요. 이제 지쳤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는 테러 조직의 구조와 작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대가로 여권과 이집트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제외에 익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CIA 비밀 작전에 대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영화와 TV 속 묘사는 워낙 익숙하죠. 적대적인 국가에서 깊이 잠입한 현장 요원들이 테러리스트와 국제 범죄자들을 쫓고 결국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화려한 총격전 끝에 CIA 요원이 위협을 제거하죠. 세상은 다시 안전해집니다. 현실 세계에서 CIA 작전은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CIA 비밀 작전은 총격전이나 폭력보다는 조작, 외교, 그리고 매우 지루한 감시 작업에 더 가깝습니다. 먼저 CIA와 같은 정보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작전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옵스는 대중이 사용하는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그것이 CIA가 실제로 하는 일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기관은 다양한 유형의 작전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비밀 공작입니다. 이것은 후원자의 신원이 완전히 숨겨지도록 계획되고 실행되는 작전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외교 세계에서 그럴듯하게 부인할 여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기관들은 그것을 매우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현지인이나 제3자를 고용해서 그들이 알든 모르든 대신 더러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은밀한 작전은 그 작전 자체가 완전히 숨겨지고 비밀리에 진행되어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CIA가 북극권 소련 기상 관측소를 급습한 사건이 있습니다. NP8 전초기지는 떠다니는 유빙 위에 세워졌고 그곳에 배치된 팀은 극심한 기상 조건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그 기지는 날씨가 좋을 때만 위험한 얼음 활주로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얼음이 부서져 활주로가 파괴되어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소련은 승무원만 철수하고 장비와 문서는 자연에 맡겼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이를 없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주변의 얼음층은 잠수함이나 쇄빙선조차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두꺼웠고 육상 헬리콥터가 닿을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CIA와 미 해군 연구국에게 그 버려진 기지는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기상 예측 정보를 수집하고 기상 조작 실험 가능성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소련이 미국 잠수함을 얼음 아래서 추적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도달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군은 즉시 미 공군의 제임스 스미스 소령과
해군 예비역에 레너드 A 라샥 중위를 낙하산 훈련에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버려진 기지에 낙하산으로 착지해 정보를 수집한 뒤 스카이훅 추출 장치를 이용해 회수될 예정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기지에서 닷새를 보낸 후 거대한 풍선이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회수 항공기가 그 풍선에서 길게 늘어진 줄을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과 소련 문서와 장비라는 귀중한 전리품이 무사히 회수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가 완수되었습니다. 콜드피트 작전은 기밀 작전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진 곳은 미국 정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발각된다면 숨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블랙옵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용어는 자주 오해됩니다. 블랙옵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용어가 아니며 군대와 대중이 급비로 진행되는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 접근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쓰는 포괄적 표현입니다. 은폐를 위해. 이러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작전들은 보통 무고하거나 혹은 그다지 무고하지 않은 제3자를 가리키는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블랙옵스는 CIA의 가장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작전입니다. 이러한 임무들은 보통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거나 심지어 미국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블랙옵스는 너무나 비밀스러워서 일부 프로젝트는 CIA 국장의 관할조차 벗어난다는 강한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CIA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CIA 국장은 종종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니면 완전히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CIA 내에서 국장은 주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국장이 반드시 기관 출신일 필요도 없고 거의 항상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교체됩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치적 주목과는 거리가 먼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은 비밀을 알고 싶으면 국장을 보지 말라고 종종 말합니다. 대신 하위 직급, 즉 경력 CIA 요원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주목하세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과학기술 부국장이나 지원 부국장처럼 CIA 전체 물류 시스템을 감독하는 직책이 바로 진짜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물류 시스템은 전 세계 어떤 첩보기관보다도 가장 큽니다. 이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지키며 CIA에서 진짜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정부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싶으신가요? 랭글리에서 누군가 눈치채기 전에 꼭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사람들이 흔히 블랙옵스라고 부르는 임무를 담당하는 CIA의 주요 부서는 특수활동센터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 주요 임무, 즉 특수작전과 정치공작을 담당하는 요원들입니다. 특수작전 요원들은 델타포스나 네이비실 같은 티어1 군부대 출신 인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리크루터들이 직접 스카우트하며 전투 기록과 실력, 그리고 아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인성까지 고려해서 선발됩니다. 미국 특수부대에는 터프가이, 알파메일 람보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수부대 요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 증가라는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은 CIA가 보통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는 카리스마, 외교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고의 현장 요원들 중 일부는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똑똑하고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표에 침투하고 이중간첩으로 포섭하며 잠재적인 외교적 재앙을 아무런 총성 없이 해결합니다. 그렇다고 CIA에 강한 실전 요원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화나 협박이 통하지 않을 때는 목표를 포획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직접 행동부대를 투입합니다. CIA는 자체 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종종 미군의 티어1 부대와 직접 협력하기도 합니다. 이에 좋은 예가 리비아에서 알카에다 조직원 나지 압돌 하메드 알루카이를 생포한 작전입니다. 이는 CIA가 주도한 습격이 영상으로 포착된 드문 사례입니다. 영상에서는 용의자가 탄 차량을 흰색 벤이 뒤쫓고 있습니다. 목표 차량이 멈추자마자 벤이 방향을 틀어 그 차량을 가로막습니다. 두 번째 차량이 급히 들어오며 목표 차량이 멈춘 이유로 보입니다. 차량 진로가 갑자기 차단되고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어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델타포스 요원이 벤의 조수석에서 내려 즉시 운전자를 제압합니다. 요원들은 알라카이를 뒷좌석에서 끌어내 지퍼 타이로 묶고 벤에 태웁니다. 다른 요원들은 정보 가치가 있는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등을 찾기 위해 차량을 샅샅이 뒤집습니다. 길 조금 아래쪽에서는 세 번째 CIA 차량이 교통을 차단하고 벤이 떠날 때 그 옆을 지나갑니다. 표적 차량은 델타포스 요원이나 CIA 요원 중 한 명이 직접 운전하여 비밀리에 처분합니다. 전체 작전은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실행됐죠?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만 빼고요. 현장팀이 식별하고 무력화하지 못한 가정용 감시 카메라에 모든 상황이 녹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현장 업무의 핵심과 비밀 작전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본격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경찰은 어떤 작전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특정 장소의 구조부터 그곳에 있는 사업체, 주택, VIP, 보안, 감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작전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고 작은 세부 사항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특정 동네의 주민들이 커피를 어떤 방식으로 마시는지 아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했던 그 임무를 기억하십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커피에 우유를 넣지 않는다는 작은 사실 하나만 몰라도 현장 요원이 바로 외국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CIA는 대부분 분석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긴 창의 몸통을 이루고 현장 요원들은 그 끝에 아주 작은 창 끝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노력이 없으면 현장 요원들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볼 때 이면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분석가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이 본드가 목표를 찾고 적대적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신원이 드러나거나 죽임당하지 않게 돕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비밀 공작의 또 다른 한 축이 있습니다. 영향력 행사와 정치적 행동 작전은 CIA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CIA의 일상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보기관들의 일상적인 노력입니다. 2026년 초 미네소타 ICE 총격 사건 기억나시나요? 소셜미디어는 즉시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보시 주도하는 허위 정보 캠페인으로 넘쳐났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한 은밀한 영향력 작전의 명확한 사례였습니다. 누가 그 배후였을까요? 주로 러시아, 중국, 이란이 의심받으며 이들은 미국 내 갈등을 조장해 미국을 약화시키려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란, 러시아,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계정들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감정에 모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영향력 작전이죠. CIA도 이 게임에 참여하며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 담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종종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짜 계정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정보기관이나 기업의 의도를 밀어붙이기 위해 설계된 봇들입니다. 미국 정부의 노력은 이란 내 여러 차례의 소요 사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6,000대의 스타링크 장치가 은밀하게 이란으로 반입되어 시위대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단속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이로 인해 시위대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직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CIA 비밀 작전은 경제적 조작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히트맨의 고백에서 저자 존 퍼킨스는 CIA가 미국의 이익에 맞게 전체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조작해왔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CIA 자산이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과 영국 이익 쪽으로 유도하려는 시도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스캔들은 2000년대 중반에 처음 터졌는데 영국의 방위산업체인 BAE 시스템즈가 사우디 관료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BAE가 무기 거래를 위해 수백만 달러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IA는 두 가지 목표로 이 전략을 지원했습니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란에 맞서는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고, 둘째, 사우디가 서방 무기에 계속 의존해 우호적이고 순종적으로 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제프리 앱스타인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앱스타인 파일에 따르면 2019년에 당국은 1980년대에 발급된 가짜 오스트리아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앱스타인은 다른 이름으로 공식 거주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기재했습니다. 독립분석가들은 여권에 찍힌 입출국 도장이 악명 높은 BAE 무기 거래와 뇌물 지급 시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겨냥한 대규모 비밀 작전이 무산되는 일을 방금 겪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최근 틱톡의 미국 사업 강제 매각은 경제적 과시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긴급한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틱톡은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 공작 도구 중 하나로 악명 높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향후 작전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활용했습니다. 만약 그게 터무니없게 들린다면 2023년 11월 3일 시위대가 미 해군 보급선에 자신들을 쇠사슬로 묶었던 사건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배는 중동으로 보내질 무기를 실으러 가는 중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지만 CIA 내 정보 전문가들에게는 이 사건이 심각한 경고 신호를 울렸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중국 정보기관과 같은 외국 적대 세력이 틱톡과 같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활용해 유사한 영향력 작전을 펼치고 선의의 개인들을 동원해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최전방 부대에 중요한 전투 물자가 지연되어 이들이 파괴와 패배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틱톡의 매각은 사실상 중국 정보기관의 앱에 대한 영향력을 끝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황을 종합해보면 전형적인 CIA 비밀작전은 유사한 타임라인을 따릅니다. 가상의 작전을 예로 들어 테러 용의자를 대상으로 한 작전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정보가 위협이나 기회로 평가됩니다. 어떤 인물이 공격을 계획하거나 테러 행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 이는 즉시 CIA 데스크에서 검토를 촉달하게 됩니다. 기관의 정보원, 신호정보, 현장 연락망 덕분에 대부분의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드뭅니다. 다음으로 해당 인물이 확인되고 평가가 끝나면 고위팀이 모여 모든 가용 정보를 검토하고 전략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는 표적의 계획, 네트워크, 연관 인물에 대한 즉각 활용 가능한 정보 수집입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인물의 주변 인물이나 내부 자산을 포섭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를 콤프로마트라고 하며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작전을 방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적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CIA는 수행하는 모든 작전에 대해 법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검토와 정보 활동을 감독하는 의회의 고위 의원들인 상원의 이른바 8명 핵심 의원들의 검토를 포함합니다. 일부 구시 프로그램들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감독 절차를 우회해 왔으며 비밀 행정명령으로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밀 작전이 때때로 이루어지는 법적 회색지대를 보여줍니다. 어느 쪽이든 그 구시 프로그램은 완전한 헌법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는 작전 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서 CIA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는 정보의 공백을 파악하고 필요한 새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상은 어떻게 들키지 않고 감시할 것인가? 어떤 은밀한 감시 방법이나 통신 가로채기 방법이 사용될 것인가? 수집된 데이터는 어떻게 안전하게 회수하거나 전송하여 분석할 것인가? 계획이 마련되면 정보원을 모집할 차례입니다. 현장 요원들은 대상과 가까운 사람들, 동료, 전달자 또는 조력자들을 찾아내어 이들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거나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자들은 원격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접근과 맥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전이 실행됩니다. 감시가 시작되고 정보가 수집되며 정보원이 투입됩니다. 작전은 음모, 물류 네트워크 또는 불법 활동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럴듯하게 책임을 부인할 여지와 법적 보호를 유지하면서 즉각적인 위협 완화를 위해 평가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해 수습과 그럴듯하게 책임을 부인할 여지를 확보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피해 통제의 일부는 주요 목격자를 침묵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작전의 2단계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작전이 큰 역풍을 맞을 때는 CIA와 미국 정부가 잠재적인 스캔들이나 위법 행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과정은 몇 달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밀작전은 인내심의 시험이며 수년간의 계획과 완벽한 기회를 기다렸다가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스파이 영화를 볼 때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면이 수년간 준비된 작전의 마지막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형적인 작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긴 하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게 강렬했다면 여러분이 알아선 안 될 CIA 기밀, 해제된 충격적인 비밀들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